송림시 솔개빌라 강민준의 작은 아파트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빗소리가 요란했다. 전자레인지 위 디지털 시계는 새벽 1시 47분을 깜빡이고 있었고 그 희미한 푸른 불빛은 부엌 식탁 위에 흩뿌려진 고지서들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봉투마다 똑같은 붉은색 도장이 찍혀 있었다. 최종 통보. 민주는 충혈된 눈을 비비며 책장 칸막이로 만든 임시 침실 쪽을 힐끗 보았다. 그곳에는 9살 딸 소연이가 그들의 위태로운 재정 상황을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딸아이의 부드러운 숨소리는 이 끝없는 밤들을 버티게 해주는 박절기였다. 벽에는 한때 엄청난 자부심의 원천이었으나 이제는 좌절된 꿈을 상기시키는 씁쓸한 존재가 된 국립대 공학 학위증이 걸려 있었다. 18개월 전 그는 대성자동차에 떠오르는 별이었고 배기가스를 60% 줄이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혁명적인 은하테크 연료 시스템의 창시자였다. 그를 해고한 후 대성자동차가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 바로 그 시스템이었다. 테이블 위에서 민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강변오토 박 사장에게서 온 문자였다. 16번 국도에 발이 묶인 운전자. 고급 SUV. 현금 거래. 관심 있나? 그는 메시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거의 새벽 2시였고 이 시간에 소연이를 봐달라고 하면 옆집 초의 여사님이 투덜거릴 터였다. 하지만 금요일까지 소연이 현장 학습비를 내야 했고 그들은 이미 사흘밤 연속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다. 가겠습니다. 그가 답장을 보냈다. 민주는 혹시 소연이가 깰까봐 메모를 휘갈겨 쓰고는 최 여사님 댁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또 나이든 여자가 판단보다는 걱정이 어린 얼굴로 말했다. 가게, 내가 잘 보고 있을 테니.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꼭 못 지킬 약속은 하지 말게, 민준아. 그냥 가서 돈 벌어와. 민준의 녹슨 픽업 트럭은 그가 열쇠를 돌리자 항의하듯 시동이 걸렸다. 앞 유리 와이퍼가 폭우에 삐걱거리며 그의 생각의 리듬과 박자를 맞췄다. 하루하루 버티는 거야. 그냥 하루하루. 그가 오크베일안이 송림시의 텅 빈 거리를 운전해 가는 동안 대성자동차에서의 마지막 날들의 기억이 꺼지지 않는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자네의 혁신은 업계를 뒤바꿀 수 있네. 최진혁 상무가 계산적인 눈으로 시제품을 살피며 말했었다. 임원팀의 전체 설계도를 제출하게. 죄송합니다만 상무님, 제가 직접 발표하고 싶습니다. 시스템에는 미묘한 차이점들이 있어서 민준 씨 서류 먼저 제출하고 그 다음에 자네를 부르겠네. 최진혁의 미소는 결코 눈까지 미치지 않았다. 3일 후 민준의 출입증은 보안 게이트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인사부장이 그에게 해고 서류를 건네며 그의 설계에 치명적인 안전감독 소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가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자 보안 요원들이 그를 밖으로 끌어냈다. 6주 후 대성자동차는 획기적인 은하테크 시스템을 발표했다. 민주는 즉시 그것이 자신의 작품임을 알아보았다. 안전밸브 하나가 서류상으로 다르게 보이도록 약간 수정되었을 뿐이었다. 변호사들에게 전화했지만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다. 그의 고용계약상 그의 혁신에 대한 소유권은 대성자동차에 있었다. 내부 문서에 접근할 수 없는 한 그는 도용을 증명할 수 없었다. 민준의 헤드라이트가 16번 국도에 이르자 빗줄기를 갈랐다. 검은색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한 대가 갓길에 비상등을 필사적으로 깜빡이며 서 있었다. 그는 그 뒤에 차를 세우고 공구함을 집어들었다. 채 다가가자마자 비가 재킷을 즉시 적셨다. 50대 후반의 남자가 바람에 부분적으로 뒤집힌 우산을 들고 그 옆에 서 있었다. 고급 차량에도 불구하고 그는 청바지와 비에 얼룩진 스웨터 차림에 편안한 옷을 입고 있었다. 박 사장님이 보내셨소. 남자가 휘몰아치는 바람 너머로 소리쳤다. 민주는 전문가적인 눈으로 차량을 이미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준입니다. 뭐가 문제죠? 엔진이 그냥 꺼져버렸어. 경고등도 아무것도 없이. 한순간 잘 달리고 있었는데 다음 순간 완전히 멈춰버렸지. 한태웅입니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이런 날씨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한태웅이 사실은 대성자동차의 CEO이자 조작된 안전보고서를 근거로 민준의 해고를 최종 승인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한태웅은 경쟁사의 전시장에서 새 모델들을 평가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업계 선두주자로 대성을 키워낸 그의 습관 중 하나인 익명 방문이었다. 민준은 후드를 열고 손전등을 비춰 엔진룸을 살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은하테크 시스템의 독특한 구성, 즉 자신의 시스템이 고급 차량의 디자인에 통합되어 있는 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었다. 배터리 연결은 괜찮습니다. 민준이 체계적으로 작업하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은하테크 인터페이스 모듈에 뭔가 이상이 있네요. 자신의 도둑맞은 창조물의 이름을 말하자 목이 메었다. 이것들은 습도가 높은 조건에서 시스템이 셧다운될 수 있는 설계상의 결함이 좀 있습니다. 한태웅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은하테크 시스템에 대해 잘 아시는군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민준이 중립적으로 대답하며 엔진룸 깊숙이 손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은 즉시 문제를 찾아냈다. 정확히 그가 예상했던 곳에 있었다. 보조 센서 하우징이 제대로 밀봉되지 않았습니다. 제조상의 감독 소홀이군요. 한태웅은 민준이 일반 정비색에는 명백하지 않았어야 할 임시 방편으로 센서 고장을 우회하며 놀라운 효율성으로 작업하는 것을 점점 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다. 이제 시동 걸어보세요. 민준이 엔진에서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한태웅이 운전석에 앉아 열쇠를 돌렸다. 엔진이 즉시 우렁차게 살아났다. 인상적이군요. 한태웅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대부분의 정비사들은 이걸 견인했을 겁니다. 민준은 얼굴에 흘러내리는 빗물을 닦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임시 방편입니다. 대리점에서 센서 하우징을 제대로 교체하셔야 할 겁니다. 번개가 치며 잠시 두 사람의 얼굴을 밝혔다. 순간 한태웅은 어딘가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어디서 민준을 봤는지 기억해낼 수 없었다. 이것에 대해 제대로 지불하고 싶습니다. 한태웅이 지갑을 꺼냈다. 견인차를 기다리는 몇 시간을 절약해 주셨어요. 이 폭풍우 속에요. 민준이 시계를 힐끗 보았다. 거의 새벽 3시 30분이었고 소연이에게 돌아가야 했다. 표준 긴급 출동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한태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장의 10만 원권 지폐를 꺼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기대 이상으로 애써주셨습니다. 민준은 자존심과 현실적인 필요 사이에서 망설였다. 소연이는 새 겨울 장화가 필요했고 월세는 3일 뒤가 마감이었다. 그는 마지못해 현금을 받았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태웅이 민준을 유심히 살피며 말했다. 센서 고장을 우회하기 위해 하신 그 개조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서비스 매뉴얼에도 없는 내용인데요. 민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손전등을 쥔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냥 하다 보니 알게 된 겁니다. 어디서 교육받으셨습니까? 이 시스템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게 분명한데요. 여기저기서요. 민준이 모호하게 대답했다. 저기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딸아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서요. 한태웅은 불편한 의혹이 마음속에 이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민준이 떠나려고 몸을 돌렸을 때 그의 공구함이 진흙탕에서 미끄러졌다. 몇몇 공구와 함께 상자 옆칸에 끼워져 있던 접힌 종이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다. 한태웅이 물건들을 모으는 것을 돕다가 우연히 그 종이를 힐끗 보았다. 여백에 손으로 쓴 메모가 있는 부분적인 설계도였다. 은하테크 디자인의 요소들,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원본 요소들을 알아보자
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실제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만이 이런 세부 사항들을 알 수 있을 터였다. 민주는 재빨리 종이를 다시 집어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고맙습니다. 그가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잠깐만요. 민준이 트럭으로 서둘러 가자 한태영이 불렀다. 성함을 못 들었는데요.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민준이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픽업 트럭 문이 쾅 닫혔고 잠시 후 테일라이트가 폭풍우 치는 밤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한태웅은 사라지는 트럭을 멍하니 바라보며 빗속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 만남은 그를 몹시 불안하게 만들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디테일에 주의를 기울여 경력을 쌓아온 그에게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에스컬레이드에 다시 올라타면서 한태웅은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이 수수께끼의 정비사에 대해 조사해봐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메모했다. 위장이 가라앉는 불길한 느낌은 그가 발견하게 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새벽 동이 트자 강민주는 솔개빌라 주차장으로 픽업 트럭을 몰았다. 폭풍우는 지나갔지만 분홍빛 주황색 하늘을 비추는 무릉덩이들이 남아있었다. 그는 잠시 트럭에 앉아 밤사이 있었던 일의 무게를 느꼈다. 그 고급 SUV에서 자신의 도둑맞은 디자인을 본 것은 아물었다고 생각했던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았다. 18개월간의 발버둥 저축액이 고갈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자신이 만든 기술로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봐야 했던 시간. 친구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왜 우리는 가질 수 없는지 딸 소연이에게 설명해야 했던 18개월. 민주는 212호 아파트 계단을 올랐다. 밤샘 작업으로 몸이 쑤셨다. 안으로 들어서자 최 여사님이 안락의자에서 졸고 계셨다. 문이 닫히자 그녀가 깨어났다. 물에 빠진 생쥐꼬리네. 그녀가 쇼를 여미며 말했다. 커피는 새로 내렸어.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저희가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그의 뺨을 토닥였다. 자네는 좋은 아빠야, 민준아. 모든 게 잘 될 걸세. 그녀가 떠난 후 민준은 한태웅이 준 돈을 세었다. 50만 원. 소연이 현장 학습비를 내고 공과금을 따라잡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돈이었다. 그는 대부분을 월세라고 적힌 봉투에 넣어 부엌 서랍에 밀어 넣었다. 재빨리 샤워를 하며 밤사이의 비와 진흙을 씻어냈지만 기억까지는 씻어낼 수 없었다. 소연이의 알람 시계가 아침 6시 30분에 울릴 무렵 그는 옷을 갈아입고 목요일 아침으로는 드문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었다. 팬케이크다. 소연이가 부엌으로 뛰어 들어왔다.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가 호기심 많은 얼굴 주위로 마구 헝클어져 있었다. 아빠 로또 당첨됐어요. 민준이 미소 지었다. 그냥 어젯밤 일이 잘 풀렸어. 어서 먹어, 아가. 학교 가야지. 소연이는 9살답지 않게 통찰력 있는 눈으로 그를 살폈다. 아빠 또 밤새 일했죠. 그건 질문이 아니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소연이는 그의 지능과 분석적인 마음을 물려받아서 아이에게 무언가를 숨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현장 학습비는 벌었어. 그가 팬케이크를 뒤집으며 말했다. 그리고 아주 멋진 차도 고쳤고 람보르기니였어요. 소연이의 눈이 커졌다. 민준이 웃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였어. 하지만 신형이었지. 그가 딸 앞에 접시를 놓았다. 그리고 그 안에 무슨 시스템이 들어있었는지 알아. 소연이가 팬케이크를 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아빠의 은하테크요. 민주는 미소가 흔들리지 않도록 애썼다. 맞아, 똑똑이 아가씨. 내 디자인이지. 그들이 훔쳐간 거요. 소연이가 태연하게 말했다. 민준이 잠시 멈칫했다. 소연아, 우리가 이야기했었잖니. 그건 복잡한 문제야. 법적으로는 그들이 알아요, 아빠. 아빠가 서명한 서류 때문에 그들 소유라고요. 하지만 아빠가 만들었고 그들이 가져갔잖아요. 그건 훔친 거예요.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민주는 생각했다. 그는 소연이를 자신의 씁쓸함으로부터 보호하려 애썼고 딸의 정의감을 짓밟지 않으면서 복잡한 현실을 가르치려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세상을 더 단순하고 종종 더 명확한 방식으로 보았다. 아무튼 민준이 화제를 바꿨다. 이 선생님이 오늘 과학 프로젝트 돌려주신다고 하셨지. 만점 받을 것 같아. 대화는 그들이 아침 식사를 마치는 동안 더 안전한 주제로 옮겨갔다. 요식 없이 15분 민주는 소윤이를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었고 딸이 길가의 모든 무릉덩이에서 첨벙거리는 동안 그녀의 보라색 책가방을 들고 있었다. 아빠 노란색 스쿨버스가 멀리서 나타나자 그녀가 물었다. 제가 언제쯤이면 아빠 밤에 일할 때 혼자 집에 있을 수 있을 만큼 커요. 민준이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다. 아직 한참 멀었어, 아가. 하지만 낮에 하는 일을 더 많이 찾아보도록 노력할게. 약속할 수 있니? 민준은 망설였다. 노력 중이야. 그게 내가 약속할 수 있는 전부란다. 소연이는 그의 정직함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를 꼭 안고는 버스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버스가 멀어지자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강변오토 박 사장이었다. 어젯밤 그 에스컬레이드 손님 말이야. 지금 여기 와서 자네를 찾고 있네. 민준의 위장이 쿵 내려앉았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네. 개인적인 일로 자네를 고용하고 싶다고 하는데 돈은 최고로 쳐주겠다고 하더군.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그 남자는 어딘가 익숙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은하테크 시스템에 대한 그 질문들. 제가 지금 일이 꽉 찼다고 전해주세요. 마침내 민준이 말했다. 지금은 개인 고객 필요 없습니다. 확실한가? 돈을 엄청나게 뿌리고 있는데. 확실합니다. 은행 장호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음에도 민준은 말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민준은 전화를 끊고 아파트로 걸어 돌아가기 시작했다. 자신의 삶이 영원히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였다. 시내 건너편 유리벽 사무실에서 한태웅은 이미 은하테크라는 대성자동차의 가장 수익성 높은 기술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수수께끼의 정비사에 대한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그날 밤 한태웅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송림시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그는 동이 트며 지평선이 밝아올 때까지 거실을 서성였다. 폭풍우는 지나갔지만 그의 마음속 혼란은 더욱 심해졌다. 그 정비사의 손놀림이 어딘가 익숙했다. 은하테크 시스템을 마치 자신의 일부처럼 낯선 물건이 아닌 자신의 연장처럼 다루던 그 정교한 방식. 그리고 설계도 위에 그 송을씨 메모들. 한태웅은 평생 수백 개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감독해왔고 독창적인 사고의 특징들을 알아보았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 비서에게 전화했다. 윤 비서 은하테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모든 엔지니어들의 인사 파일을 전부 뽑아주시오. 회장님 토요일 아침 6시 15분입니다. 졸린 목소리가 답했다. 기다릴 수 없는 일이오. 7시 30분 한태웅은 서재에서 디지털 파일들에 둘러싸여 앉아 있었다. 그는 사진 고용 기록 업무 평가서들을 훑으며 고속도로에서 본 그 얼굴을 찾았다. 은하테크 개발팀 대부분은 여전히 회사에 남아 있었고 프로젝트 성공 이후 경력이 번창하고 있었다. 그때 그가 그것을 발견했다. 18개월 전 해고 기록. 강민준. 사진은 비에 젖었던 그 남자와 일치했다. 파일에 따르면 민준은 은하테크 설계에 치명적인 안전감독 소홀로 해고되었다. 한태웅은 미간을 찌푸렸다. 은하테크는 생산 전에 엄격한 테스트를 거쳤다. 안전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었을까? 그는 민준의 파일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KRAST 졸업 대성 입사 전 이미 특허 5건 보유.
갑작스러운 해고 직전까지 별점 만점의 업무 평가. 단절감이 너무나 컸다. 한태웅은 은하테크 특허 출원 서류를 불러왔다. 최진혁 상무가 수석 개발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몇몇 다른 선임 엔지니어들이 기여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팀의 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말이 안 돼. 한태웅이 중얼거렸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윤 비서였다. 회장님 보관된 이메일 서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민준 씨에 대한 통신 내용이 담긴 별도의 폴더가 있는데 그의 인사 파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암호화되어 있고 접근하려면 임원 승인이 필요합니다. 한태웅의 불안감이 깊어졌다. 내 보안 서버로 보내주시오. 그리고 윤 비서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마시오. 암호화된 폴더에는 최진혁 상무와 이사 2명, 윤 이사와 강 이사 사이에 오간 수십 통의 이메일이 들어있었다. 한태웅이 자신의 관리자 코드를 입력하자 메시지들이 화면에 나타났고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민준이가 특허 출원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네. 이사회에 언제 발표할 거냐고 계속 묻고 있어. 뭔가 조작하게. 과실이든 안전 위반이든 뭐든 먹힐 만한 걸로. 법무팀에서는 해고를 정당화할 문서가 필요하다고 하네. 조작된 테스트 결과 첨부함. 그의 원본 설계에 치명적인 결함 가능성을 보여줌. 즉각적인 무보상 해고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할 걸세. 한태웅은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조작된 보고서를 근거로 민준의 해고를 승인했던 것이다. 임원팀의 판단을 신뢰했던 것이다. 최진혁은 불과 몇 주 후에 은하테크를 마치 자신의 혁신인 것처럼 발표했고 사전 개발 작업에 대한 증거도 치밀하게 조작했다. 그것은 절도였다. 명백한 기업 절도였고 변호사와 서류 작업으로 정당화된 것이었다. 연속된 이메일 중 마지막 것이 가장 치명적이었다. 어차피 한태웅은 요약 보고서 이상은 안 보잖아. 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깨달을 때쯤이면 특허는 확보될 거고 민준이는 어제의 뉴스가 되어 있을 걸세. 한태웅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했지만 인사 문제는 위임했던 자신의 평판이 그에게 불리하게 이용되어 한 사람의 경력을 파괴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공범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민준에 대한 최근 정보를 찾아보았다. 새로운 특허도 경쟁사에서의 직위도 없었다. 마치 공학계에 떠오르는 별 하나가 그냥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유일한 현재 기록은 시청에 등록된 간헐적인 정비작업 사업자 몇몇뿐이었다. 한태웅의 시선이 서재 벽에 걸린 상패들로 향했다. 대성의 선구적인 리더십과 친환경 혁신을 축하하는 업계 표창들이었다. 은하테크 엔진은 회사의 시장 가치를 2배로 높였고 한태웅을 미래지향적인 CEO로 확립시켰다. 그의 유산은 도둑맞은 아이디어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불의의 규모가 가슴을 치는 물리적인 타격처럼 그를 덮쳤다. 한태웅은 창가로 걸어가 아래에서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어딘가에 강민준이 있을 터였다. 대성모터스를 변화시킨 기술의 진정한 창조자. 다른 사람들이 그의 탁월함을 자신의 것처럼 주장하는 동안 그는 무명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태웅은 혁신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원칙 위에 자신의 경력을 쌓아 올렸다. 그것이 그의 경영 철학의 초석이었고 재능 있는 엔지니어들이 대성으로 몰려드는 이유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옹호했던 바로 그 가치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던 것이다. 그의 휴대폰이 그날 예정된 회의 알림으로 진동했다. 다음 주에는 분기별 이사회 발표가 있었고 그는 회사의 다수개년 혁신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타이밍은 그가 발견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끔찍하거나 완벽했다.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은 명확했다. 증거를 묻어버리고 어쩌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조용히 민준에게 보상할 방법을 찾고
회사의 평판을 보존하는 것이었다. 법적으로 방어 가능하고 상업적으로 신중한 조치일 터였다. 하지만 민준이 불평하거나 공을 주장하려 하지 않고 단지 딸을 부양하기 위해 폭풍우 속에서 숙련된 작업을 하던 그 위험 있는 모습을 떠올리자 그는 관례적인 접근 방식이 도덕적으로 파산했다는 것을 알았다. 강민준의 경력에 대한 체계적인 파괴는 사고나 오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태용이 신뢰했던 사람들이 실행하고 그 자신의 부주의를 통해 가능하게 된 계산된 기업 약탈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 회사 법무팀이 아닌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유 변호사, 상의할 게 좀 있네. 민감한 사안이야. 아주 민감한. 대성 내부의 잠재적인 사기와 관련된 일이고 상당한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네. 그는 다음에 올 일을 위해 마음을 다잡으며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사람 하나를 찾아줘야겠네. 강민준이라는 엔지니어 일세. 전화를 끊으면서 한태용은 자신이 회사를 뒤엎고 어쩌면 자신의 경력까지 끝낼 수도 있는 사건들을 막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젯밤 고속도로에서의 만남 이후 처음으로 그의 위장 속 매듭이 약간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다. 때로는 그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나아갈 올바른 길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위협하는 길이었다. 한편 시내 건너편 전혀 다른 환경에서 강민준은 변속기 깊숙이 팔꿈치를 넣고 있었다. 기계 작업에 익숙한 리듬은 항상 그를 진정시켰다. 고급 엔지니어로 일하던 시절에도 거기에는 정직한 무언가가 있었다. 즉각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해결책. 어이강씨, 박 사장의 목소리가 차고를 울렸다. 또 요청 들어왔나 자네를 특별히 찾는 사람이 있나 본데. 민준이 손에서 기름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또 그 에스컬레이드 손님인가요? 아니, 다른 사람이야. 볼봇한 여자 손님인데. 자기 딸이 자네 딸이랑 같은 학교 다닌다고 하더군. 민준은 약간 긴장을 풀었다. 아마 이수진 씨일 겁니다. 들여보내세요. 문 위에 벨이 울리며 수진 씨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섰다. 이거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그녀가 민준 옆 작업대에 한 잔을 놓으며 말했다. 생명의 은인이시네요. 그가 진심 어린 미소로 대답했다. 오늘 처음으로 짓는 미소였다. 이번에는 차에 무슨 문제라도 큰 건 아니에요. 우회전할 때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나서요. 아마 별거 아니겠지만 자동차 소음에 별거 아닌 건 없죠. 민준이 공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한번 볼게요. 수진 씨는 그가 차를 살피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움직임은 효율적이고 목적이 있었다. 그들은 작년에 학부모 교사 회의에서 만난 후 조심스러운 우정을 쌓아왔다. 같은 싱글 부모로서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민준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했다. 강민준은 이수진 씨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거절하는 건 소연이에게도 당신에게도 차가운 위안이 될 뿐이에요.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의 자존심은 대성자동차에서 빼앗기지 않은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였지만 그 자존심이 딸아이의 배를 채워주거나 따뜻한 겨울 외투를 사줄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강변오토 박 사장은 카운터 뒤에서 신문을 읽다가 민준을 보더니 어제 유재명 변호사가 남기고 간 명함을 가리켰다. 어이 강씨, 어제 그 양반한테 전화는 해봤나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던데. 민준은 밤새 뒤척였다. 변호사라면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가져다주는 존재라는 것이 그의 경험이었지만 당신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는 사적인 문제라는 박 사장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명함을 집어들었다. 믿져야 본전이었다. 유재명 법률사무소입니다. 전화를 받자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어제 유재명 변호사님께서 명함을 남기셔서요. 대성자동차 관련 합의건이라고 잠시 후 깊고 중후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강민준 씨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중으로 혹시 만나 뵐 수 있겠습니까? 일단 무슨 일인지부터 알아야겠습니다만 전화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민감한 사안입니다. 다만 강민준 씨께서 대성자동차에 재직 중 개발하셨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잠재적인 합의에 관한 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분명 강 선생님께도 유리할 겁니다. 민주는 망설였다. 그의 삶에서 유리하다는 말은 좀처럼 들어보기 힘든 단어였다. 일과 일 사이에 2시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정거부터 2시까지요. 완벽합니다. 시내 송림 로스터스라는 커피숍 아십니까? 정오에 그곳에서 뵙지요. 송림 로스터스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붐볐다. 민주는 즉시 유재명 변호사를 알아보았다. 기품 있는 백발 잘 재단된 양복 테이블 위에 놓인 가죽 서류 가방. 민준이 다가가자 변호사가 일어섰다. 강민준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커피는요? 블랙으로 괜찮습니다. 민준이 그 남자를 살피며 대답했다. 이제 이게 다 무슨 일이죠? 유 변호사는 종업원이 민준의 커피를 가져다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류 가방을 열었다. 저는 강 선생님께서 대성자동차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고 믿는 한 이해관계자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하테크 연료 시스템과 관련해서요. 민준의 손이 머그잔 주위로 단단해졌다. 대성자동차는 18개월 전에 제가 그 기술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유 변호사가 테이블 위로 서류 한 장을 밀었다. 이것은 예비 제안서입니다. 비밀 유지 협약과 향후 대성자동차에 대한 모든 청구권 포기를 조건으로 70억 원을 제안합니다. 민주는 커피를 마시려다 거의 살에 들릴 뻔했다. 70억 원. 소연이의 미래를 보장하고 괜찮은 집을 사고 어쩌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 돈이었다. 그는 충격이 가라앉자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유 변호사를 올려다보았다. 왜 지금이죠? 대성자동차에는 제가 법적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변호사 군단이 있습니다. 뭐가 바뀐 거죠? 유 변호사의 표정은 여전히 중립적이었다. 제 의뢰인께서는 불의가 발생했다고 믿으시며 이를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의뢰인요. 대성자동차가 아니고요. 유 변호사는 잠시 망설였다. 저는 대성자동차에 영향력을 가진 한 개인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조각들이 민준의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고속도로의 그 남자 한태웅. 유 변호사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자세가 약간 바뀌는 것을 보고 민준은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것을 알았다. 한태웅 씨가 이걸로 뭘 얻는 거죠? 70억 원도 상당하지만 은하테크가 벌어들인 돈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성자동차는 말씀드렸듯이 제 의뢰인께서는 불의가 아니요. 민준이 서류를 다시 밀어내며 말을 가로막았다. 만약 한태웅 씨가 양심의 가책을 덜고 싶다면 제대로 해야죠. 누가 정말로 은하테크를 창조했는지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특허에 제 이름을 복원하고 시스템의 실제 수익을 기준으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유 변호사는 진심으로 놀란 표정이었다. 강민준 씨, 당신 같은 처지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제안에 뛸 듯이 기뻐할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평생의 작업을 도둑맞지는 않았겠죠. 민준이 일어섰다. 한태웅 씨에게 전해주십시오. 만약 이 일을 바로잡고 싶다면 어디서 저를 찾아야 할지 알 거라고요. 그때까지는 저는 해야 할 진짜 일이 있습니다. 민준이 커피숍을 나서는 동안 그의 휴대폰이 강변오토에서 온 문자로 진동했다. 또 다른 고객이 특별히 그를 요청했다는 내용이었다. 검은색 에스컬레이드 은하테크 문제. 타이밍이 우연일 리 없었다. 한편 시내 건너편 대성자동차 본사에서 한태웅은 박지민 연구원이 제공한 증거를 검토하고 있었다. USB 드라이브에는 강민준의 서명이 담긴
은하테크 시스템에 초기 설계도들이 들어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팀회의 영상이었는데 민준이 명확하게 기술을 시연하고 있었고 최진혁 상무가 배경에서 눈에 띄게 메모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의 인터콤이 울렸다. 회장님, 유재명 변호사님 1번 라인입니다. 한태웅이 수화기를 들었다. 어떻게 됐소? 예상대로는 아닙니다, 회장님. 그가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한태웅이 미간을 찌푸렸다. 조건을 설명했소. 70억 원이라고. 그는 공개적인 인정 특허에 자신의 이름 등재 그리고 실제 수익에 근거한 보상을 원합니다. 한태웅이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마지못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친구 원칙이 있군. 만약 제가 그래도 된다면 말입니다. 원칙은 비싼 법이지. 이사회는 절대 그가 요구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을 걸세. 법적 책임 문제만 해도 고맙네, 유 변호사.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처리하겠네. 한태웅은 전화를 끊고 창가로 걸어갔다. 민준의 요구는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불가능했다. 이사회는 그렇게 명백한 잘못을 인정하는데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었다. 주주들은 반발할 터였다. 하지만 민준이 옳았다. 70억 원은 은하테크가 창출한 수십억 달러에 비하면 상징적인 제스처에 불과했다. 한태웅의 인터콤이 다시 울렸다. 회장님, 최진혁 상무님이 뵙기를 원하십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들여보내게. 최진혁은 평소처럼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들어섰지만 한태웅은 그의 눈가에 어린 미세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다. 최 상무안께. 만약 분기별 실적 전망 때문이라면 회계팀에 수정을 요청했네. 그건 아닙니다, 회장님. 최진혁이 말을 가로막으며 책상으로 돌아갔다. 강민준에 관한 일입니다. 최진혁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턱 근육이 살짝 경련했다. 강민준이라니요? 안전 위반으로 해고했던 그 엔지니어 말입니까? 맞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위반 사항들은 입증이 불가능한 것 같더군. 한태웅이 최진혁을 유심히 살폈다. 은하테크 개발 이력을 검토하고 있네. 모순점들이 좀 있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회장님, 왜 지금 와서 이 일을 파헤치시는 겁니까? 은하테크는 저희의 가장 성공적인 혁신이었습니다. 시장 반응도 도둑맞은 기술에 대한 시장 반응이 놀라웠지 그래. 그 말이 그들 사이에 공기처럼 떠 있었다. 최진혁의 가면이 살짝 금이 갔고 그의 미소는 억지스러워졌다. 도둑맞았다뇨. 그건 심각한 고발입니다. 고발이 아니네, 최 상무.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지. 한태웅이 책상 위 서류철을 열었다. 민준 씨의 작업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상세히 기술한 이메일들, 조작된 안전보고서들 팀원들의 증언, 심지어 자네가 개발했다고 주장하기 몇 달 전에 민준 씨가 기술을 시연하는 영상까지 있네. 최진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회장님 무엇을 발견하셨든 간에 거기에는 맥락이 그만하게. 한태웅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나는 자네를 신뢰했네, 최 상무. 자네가 그 안전 문제를 가져왔을 때 자네 말을 믿었지. 자네 추천에 근거해서 뛰어난 엔지니어를 해고하는 데 서명했네. 그런데 그동안 자네는 내가 이제껏 마주한 가장 뻔뻔한 지적재산권 절도 중 하나를 지휘하고 있었던 게야. 최진혁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건지 생각해 보십시오, 회장님. 은하테크는 현재 대성자동차 시장 지위의 초석입니다. 그것이 부적절하게 획득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주주 가치를 황폐화시킬 겁니다. 법적 책임만으로도 우린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폐를 계속하고 자네 절도에 공범이 되어야 한다는 건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진혁이 주장했다. 민준 씨는 대성에 자신의 작업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
안전보고서를 위조하는 것은 사기요. 그의 장래 고용 기회를 방해하는 것은 불법적인 업무 방해고. 그리고 내 생각에 이사회는 자네가 내가 요약보고서 이상은 안 본다고 논의했던 그 이메일들에 대해 매우 흥미로워할 걸세. 최진혁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조심하십시오, 회장님. 이사회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회장님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이 일을 계속 추진하신다면 저도 방역할 것이고 혼자가 아닐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았네. 한태웅이 일어서며 회의가 끝났음을 알렸다. 분기별 이사회 발표가 3일 후일세. 준비해두는 게 좋을 걸세. 최진혁이 떠난 후 한태웅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방금 자신이 시작한 일의 무게를 느꼈다. 최진혁은 즉시 동맹들을 규합할 터였다. 이사회는 분열될 것이고 CEO로서의 그의 입지도 위태로워질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정확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기업 정치와 이윤, 마진도 중요했지만 기본적인 인간적 품위 강민준 같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는 아니었다. 그의 전화벨이 울렸다. 에스컬레이드를 맡겼던 정비소였다. 한 회장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요청하신 정비사분이 수리 마치셨습니다. 고맙소. 바로 그리로 가겠네. 강민준을 제대로 만날 시간이었다. CEO 대 정비사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성자동차의 미래, 그리고 어쩌면 그들 두 사람의 삶 모두 다음에 일어날 일에 달려 있었다. 강변오토에서 민주는 에스컬레이드 후드를 닫고 작업복에 손을 닦았다. 문제는 사소했고 간단한 센서 재보정이었다. 일부러 또 다른 만남을 만들기 위한 핑계였다는 의심이 들었다. 벌써 끝났나? 박 사장이 어깨너머로 엿보며 물었다. 그냥 소프트웨어 오류였어요. 심각한 건 아니고요. 손님이 직접 차 찾으러 온다고 하던데. 중요한 사람인가 보네. 민주는 변호사의 제안을 여전히 곱씹으며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70억 원. 재정적 걱정으로부터의 자유, 새로운 시작. 평생의 작업을 도둑 맞았다는 사실에 대해 침묵하는 대가였다. 가게 벨이 울렸고 민주는 고개를 들어 한태웅 회장 자신이 문을 통해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고속도로의 낯선 사람이 아니라 대성자동차의 CEO 그 자체였다. 강민준 씨. 한태웅이 손을 내밀었다. 저희가 논의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강변오토의 비좁은 뒷방 사무실은 박 사장님이 마지못해 내어준 공간이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대한민국 대기업 총수의 집무실만큼이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 사장님은 딱 20분을 주겠다며 두 사람을 밀어넣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강민주는 팔짱을 낀 채 서류 캐비닛에 기대 서 있었고 수십억 달러 자산가이자 업계에 거물인 한태웅 대성자동차 회장은 송장과 자동차 매뉴얼로 어지럽혀진 책상 옆 접이식 금속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차가 실제로는 수리가 필요 없었던 거겠죠.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사소한 센서 문제였습니다. 실뿐이면 고칠 수 있는 거였고요. 한태웅이 민준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변호사나 기업의 허울 없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소. 변호사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제안을 명확히 전달하셨습니다. 제 대답은 변함없고요. 한태웅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70억 원은 상징적인 금액이요.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유 변호사는 내가 준 제약해서 움직였던 거요. 나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소. 그래서 이제 아시겠습니까? 공개적인 인정 특허권자로서의 이름 복원, 그리고 합당한 보상. 한태웅이 손가락을 꼽으며 민준의 요구사항들을 열거했다. 당신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소. 그것이 불러일으킬 기업적 법적 태풍을 말이오.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저는 제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께서 제게서 무엇이 빼앗겼는지 이해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한태웅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해하기 시작했소. 증거들을 보았소, 강민준 씨. 이메일들 조작된 보고서들, 당신 이름이 적힌 원본 설계 사양서들까지. 그럼 제가 자비를 구걸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아시겠군요. 저는 정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한태웅이 일어서서 작은 사무실을 서성였다. 이사회 회의가 3일 후요. 최진혁 상무는 내가 은하테크의 기원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이미 자신의 동맹들을 규합하고 있을 테지. 당신 회사 정치가 제 알바는 아닙니다. 알아야 할 거요. 한태웅이 날카롭게 대답했다. 왜냐하면 그 정치가 당신이 정의를 얻을지 아니면 또 다른 닫힌 문에 부딪힐지를 결정할 테니까. 초의 상무는 이사 2명을 자기 편으로 두고 있고 상당한 주주 지원도 받고 있어. 만약 그가 이 폭로로 내가 회사를 위태롭게 한다고 그들을 설득한다면 나는 CEO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민준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여기 오신 거군요. 당신 손이 묶여 있다고 말하려고요. 주주 이익에 발목 잡힌 불쌍한 CEO라 이거죠. 내가 여기 온 이유는 한태웅이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존중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당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요. 이 말은 민준에게 예상 밖이었다. 제 도움이요. 제가 대성 이사회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입니까? 증언해 주시오. 한태웅이 더 가까이 다가섰다. 이사회에 직접 당신 사건을 발표해 주시오. 은하테크를 창조한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자신의 도둑맞은 혁신이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동안 낡은 픽업 트럭을 몰고 3가지 일을 하며 버텨온 한 남자를 그들에게 보여주시오. 민주는 잠시 말문이 막힌 채 그를 쳐다보았다. 18개월 전에 치욕스럽게 쫓겨났던 그 건물 대성자동차 본사로 다시 걸어 들어가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그리고 저를 해고하는 데 찬성했던 바로 그 이사회가 제 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몇몇은 그럴 것이고 다른 이들은 최 상무편을 들겠지. 하지만 당신이 거기서 직접 증거를 제시한다면 한태웅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들이 법적 추상성 뒤에 숨기가 더 어려워질 거요. 민주는 등을 돌려 빛바랜 자동차 수리 자격증들이 걸린 벽을 응시했다. 그 제안은 미치도록 대담하거나 완전히 순진했다.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몰랐다. 만약 당신이 이 싸움에서 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민준이 물었다. 초의 상무가 이사회를 설득하고 그들이 당신을 CEO에서 해임한다면요. 그러면 우리 둘 다 지는 거요. 한태웅이 인정했다. 내 후임자는 거의 확실하게 이 문제를 영원히 묻어버릴 테지. 돈은 여전히 제한될 거요.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원할 테니까. 하지만 당신의 다른 요구들은 내 임기와 함께 사라질 거요. 민주는 눈앞의 남자를 살폈다. 한태웅은 자신의 지위 명성 유산을 걸고 있었다. 비 오는 밤 우연히 만난 누군가를 위해서.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정말로요? 민준이 물었다. 증거를 묻어버릴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랐을 텐데요. 한태웅의 표정이 엄숙해졌다. 제 아버님께서는 무에서 대성을 일구셨소. 그분의 핵심 원칙은 간단했지. 혁신을 보상하고 혁신가를 존중하라.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발견했을 때 그가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마치 내가 15년 동안 이끌어온 회사가 내가 생각했던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았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박 사장이 고개를 불쑥 내밀었다. 시간 다 됐네, 신사 양반들. 어떤 사람들은 진짜 차를 고쳐야 한다고. 민주는 박 사장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한태웅에게로 다시 돌아섰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 미래만 걸린 게 아니니까요. 물론이요. 한태웅이 민준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내 개인 번호요. 결정하면 전화 주시오. 한태웅이 떠나자 박 사장은 민준에게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대체 무슨 일이었나? 민준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과거를 다시 방문할 기회요.
그게 좋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날 저녁 민주는 공원 벤치에 앉아 소연이와 아린이가 그네를 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두 아이는 유치원 때부터 단짝이었고 그들의 우정은 온갖 격변 속에서도 소연이 삶에 몇 안 되는 변치 않는 것 중 하나였다. 이수진 씨가 공원 매점에서 사온 종이컵 커피를 건네며 그의 옆에 앉았다. 무슨 생각하세요? 오후 내내 다른 세상에 가 계시던데요. 민주는 고맙게 커피를 받았다. 그냥 회사 일이 좀 있어서요. 내 회사 일이요. 수진 씨의 말투는 그가 믿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20분 동안 그네만 쳐다보고 계셨군요. 보이지도 않으면서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수진 씨는 얼버무림 이상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그녀는 단순한 아린이, 엄마나 친절한 이웃 이상이 되어 있었다. 다른 삶, 다른 상황이었다면 제 이름을 되찾을 기회가 생겼어요. 마침내 그가 말했다. 대성자동차에서요. 수진 씨의 눈이 커졌다. 당신을 해고했던 그 회사요. 당신의... 네, 바로 그 회사요. 민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회장님이 제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사회에 증언해 주길 원해요. 그건 예상 밖이네요. 더한 것도 있어요. 만약 일이 잘 풀리면 은하테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을 수도 있대요. 특허에 제 이름도 올리고 제대로 된 보상도 받고요. 수진 씨의 얼굴이 환해졌다. 민준 씨 정말 굉장한데요. 항상 원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실패하면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대성 법무팀에 다시 한번 노출되었다는 추가 보너스와 함께요. 수진 씨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들의 딸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음은 뭐라고 하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에게는 소연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연이는 아빠가 진실을 위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위해 일어서는 것에 대해 뭐라고 생각할까요? 민주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소연이를 자신의 씁쓸함으로부터 보호하고 인내와 정직에 대해 가르치려고 그토록 애썼다. 만약 이 기회에서 그냥 물러선다면 어떤 교훈을 가르치게 될까? 만약 시도하지 않는다면 수진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후회하지 않겠어요. 민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아이들이 숨을 헐떡이며 웃으며 달려왔다. 아빠 아린이 오늘 우리 집에서 자도 돼요. 제발요. 소연이의 눈이 흥분으로 반짝였다. 아, 소연아, 그건 좀... 수진 씨가 시작했다. 사실은 민준이 스스로도 놀라며 말을 가로막았다. 아주 좋은 생각인데. 수진 씨만 괜찮다면요. 수진 씨가 예상치 못한 초대에 눈썹을 치켜 올렸다. 네, 그럼 좋죠. 그들이 함께 아파트 단지로 걸어 돌아가면서 민주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18개월 동안 그는 오직 생존에만 집중해왔다. 집세를 내고 식탁에 음식을 올리고 소연이를 위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돈을 버는 것. 하지만 생존은 삶이 아니었다. 그리고 만약 옳은 것, 진실한 것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그는 딸에게 어떤 본보기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 그날 밤 아이들이 영화를 보다가 잠들고 수진 씨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쥐고 집으로 돌아간 후 민주는 한태웅의 명함을 꺼냈다. 그는 한참 동안 그것을 쳐다보다가 번호를 눌렀다. 한태웅입니다. 강민준입니다. 하겠습니다. 이사회에 증언하겠습니다. 대성자동차 본사는 마치 미국 산업의 강철과 유리 기념비처럼 송림시 시내 위에 우뚝 솟아 있었다. 민주는 길 건너편 상점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최근 며칠의 정비공 모습에서 변신한 남자였다. 그가 입은 양복은 어제 구입한 것으로 2년 만에 새 양복이었다. 짙은 남색 직물은 평소 작업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아빠 멋져요. 그날 아침 초의 여사님이 그의 넥타이를 매주는 것을 도울 때 소연이가 그를 안심시켰었다. 그날은 교사 연수일이라 학교에 가지 않았고 민주는 마지못해
딸이 함께 가도록 허락했었다. 딸은 대성 빌딩 근처 카페에서 최 여사님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이사회는 10시에 시작해. 그가 딸에게 말했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 얼마나 걸리든 가네요. 소연이는 그에게서 물려받은 그 맹렬한 결단력으로 대답했었다. 우리가 기다릴게요. 이제 이전 직장의 그늘에 서서 민주는 돌아서서 도망가고 싶은 충동과 싸웠다. 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이사회 회의가 아니었다. 그토록 애써 뒤로 하려 했던 과거와의 대면이었다. 그의 휴대폰이 한태용에게서 온 문자로 진동했다. 보안팀에 허가받아놨어. 정문으로 들어오시오. 로비에서 만나겠네. 깊은 숨을 내쉬고 민주는 한때 매일 지나다녔던 유리문을 향해 길을 건넜다. 보안 요원이 방문객 배지를 주며 명단을 확인하고는 그를 통과시켰다. 대성자동차 로비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윤이 나는 대리석과 세련된 강철, 그리고 멀리 벽을 압도하는 거대한 회사 로고. 바뀐 것은 그 안에 서 있는 민준의 느낌이었다. 더 이상 연구실로 달려가는 직원이 아니라 사명을 띤 외부인이었다. 강민준 씨. 한태용이 엘리베이터 뱅크에서 다가오며 손을 내밀었다. 그들은 간단히 악수했다. 그들을 함께하게 만든 이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격식 있는 제스처였다. 이사회는 42층에서 열리오. 한태용이 민준을 개인 엘리베이터로 안내하며 말했다. 경고하는데 초의 상무는 당신이 오는 것을 알고 있어. 지난 이틀 동안 이사들을 개별적으로 구슬리고 다녔지. 제가 정확히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까? 분열된 회의실이요. 이사 3명은 확실히 최 상무 편이고 2명은 증거가 제시되면 진실을 지지할 거라고 믿소. 2명은 아직 미정이요. 엘리베이터 문이 그들 뒤로 조용히 닫혔다. 그 2명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결정할 거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최 상무 편을 든다면요. 한태용의 표정이 암울해졌다. 그러면 우리 둘 다 아주 불쾌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요.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올라갔고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숫자가 깜빡였다. 민주는 층이 지날 때마다 위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18개월간의 분노 좌절, 그리고 불의가 단 하나의 결의로 결정화되었다. 저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는 자신의 진실을 말할 것이었다. 엘리베이터가 42층에 도착하자 한태용이 민준에게로 몸을 돌렸다. 준비됐소. 민준이 어깨를 펴며 고개를 끄덕였다. 됐습니다. 한태용 회장의 뒤를 따라 강민준이 대성자동차 40층 이사회 회의실로 들어서자 방 안은 일순 정적에 휩싸였다. 거대한 호두나무 테이블 주위에는 8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호기심에서부터 노골적인 적대감까지 다양했다. 테이블 맨 끝에는 최진혁 상무가 앉아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전문가적인 평정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사님들, 한태용 회장이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다. 분기별 안건에 이례적인 내용을 추가하게 된 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의 혁신 전략을 논의하기에 앞서 바로잡아야 할 과거 기록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백발의 윤 이사가 미간을 좁혔다. 한 회장 우려 사항을 듣기로 합의는 했지만 이런 연극적인 접근 방식에는 항의하지 않을 수 없군요. 윤 이사님 지적은 유념하겠습니다. 한태용 회장이 민준을 가리켰다. 이분은 강민준 씨, 전 대성자동차 엔지니어입니다. 18개월 전 그는 은하테크 연료 시스템 설계와 관련된 안전규정 위반 혐의로 해고되었습니다. 한 회장의 시선이 회의실을 훑었다. 저는 그 위반 혐의들이 조작되었으며 강민준 씨가 사실상 은하테크 시스템의 원조 개발자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최진혁 상무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강민준은 정당한 사유로 해고되었고 인사팀과 법무팀에 의해
철저히 문서화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부당함을 주장한다면 이사회 회의를 급습할 것이 아니라 정식 채널을 통해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급습이 아니네, 최상무. 한태용 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것은 책임 규명이네. 그는 서류처를 열어 각 이색에 문서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지금 받으시는 것은 최 상무와 다른 이들 사이에 오간 내부 이메일들로 강민준 씨를 제거하고 그의 작업을 가로채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논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최 상무의 소위 획기적인 발견보다 몇 달 앞선 날짜로 강민준 씨의 서명이 담긴 원본 설계 사양서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진혁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 문서들은 승인 없이 획득된 것입니다. 증거로 채택될 수 없으며 잠재적으로 불법입니다. 정식 접근 권한을 가진 현 대성 직원에 의해 제공되었소. 한 회장이 반박했다. 그리고 우리는 법정에 있는 게 아니네, 최 상무.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고 주장하는 청렴성을 우리 회사가 실제로 운영해 왔는지 결정하는 이사회 회의실에 있는 걸세. 60대의 여성으로 이사회 최장수 멤버인 강 이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문서들을 살폈다. 이 이메일들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문제가 많군요. 맥락 없이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최진혁이 주장했다. 강민준의 설계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네, 최종 은하테크 시스템의 일부 요소가 통합되기는 했지만 그를 원조 개발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을 실행 가능하게 만드는 데 필요했던 상당한 수정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한태용 회장이 민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준 씨, 그 주장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준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극도로 의식하며 앞으로 나섰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한때 그였던 엔지니어의 목소리 침착하고 전문적이었다. 제 설계에 있었다는 소위 치명적인 결함들은 조작된 것입니다. 저는 대성 차량에 설치된 은하테크 시스템의 양산 버전을 분석했습니다. 그것은 서류상으로 가시적인 차이를 만들기 위한 목적 외에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 수정된 압력 방출 밸브 하나를 제외하고는 제 원본 설계와 기능적으로 동일합니다. 최진혁이 코웃음을 쳤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테스트는 명확히 당신들의 테스트는 위조되었습니다. 민준의 평정심이 살짝 금이 가며 말을 가로막았다. 시뮬레이션은 의도적으로 손상된 매개 변수로 실행되었습니다. 원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면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회의적인 표정의 40대 젊은 이사 중 한 명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설령 당신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강민준 씨, 당신은 대성 직원으로서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당신의 계약서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회사에 명시적으로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대성의 법적 소유권을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저는 혁신에 대한 공로를 누가 인정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제 해고가 거짓된 명목으로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펴놓았다. 이것은 제 딸아이 학교 등록 양식입니다. 학부모 직업란에 딸아이는 정비사가 아닌 발명가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빼앗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제 딸은 여전히 제가 누구인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기업 공작의 인간적인 대가가 갑자기 실체화되자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저는 대성자동차를 파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진실을 인정하고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 이후에 올 모든 엔지니어들을 위해서도요. 오늘 이 방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성이 진정으로 어떤 종류의 회사인지를 정의할 것입니다. 한태용 회장은 이사들이 시선을 교환하는 것을 지켜보며 분위기가 바뀌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는 책임 전례 주주 가치에 대한 기업적인 논쟁을 예상했었다.
강민준의 위엄과 정직함이 가진 단순한 힘은 예상하지 못했다. 선택지를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 회장이 그 순간을 포착하며 말했다. 우리의 윤리적 의무와 기업적 책임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는 이사들에게 또 다른 문서를 배포했다. 이 제안은 강민준 씨를 은하테크 시스템의 주 발명자로 인정하고 모든 특허를 그에 따라 업데이트하며 시스템이 우리 수익에 기여한 배에 상응하는 재정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손해배상이 아닌 기술 인수 형태로 구조화될 것입니다. 최진혁이 경멸적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어쨌든 그에게 돈을 지불한다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회사를 보호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 회장이 말을 이었다. 이것은 또한 강민준 씨를 대성의 새로운 혁신 담당 이사로 영입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8개월 동안 오일 교환이나 변속기 수리 따위로 낭비되었던 그의 상당한 재능이 이번에는 제대로 인정받고 보상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 회사에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는 충격으로 한 회장을 쳐다보았다. 이것은 그들의 논의에 없던 내용이었다. 최진혁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기업 갈취입니다. 아니, 최 상무. 강 이사가 제안서를 살피며 반박했다. 이것은 청렴성을 갖춘 위기관리요. 자네도 좀 익숙해지는 게 좋을 법한 것이지. 그녀가 민준에게로 몸을 돌렸다. 강민준 씨, 이런 상황에서 대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민준은 망설였다. 직원으로 대성에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오직 인정과 보상, 자신의 이름을 깨끗이 하는 데만 집중했었다. 자신을 배신했던 회사에 다시 합류한다는 생각은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엔지니어링은 그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명이자 목적이었다. 18개월 동안 그는 아버지 역할 외에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던 일에서 떠나 있었다. 몇 가지 보장이 필요할 겁니다. 마침내 민준이 말했다. 제 부서에 대한 자율권 초의 상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사회 직보 라인, 그리고 제 딸아이의 필요에 맞출 수 있는 유연한 근무 시간이요. 윤 이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강민준 씨, 당신은 요구할 입장이 거의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이전에 조용했던 이사 은퇴 후 이사직을 맡고 있던 전 최고 기술 책임자 임 이사가 말했다. 강민준 씨는 정확히 요구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의 설계는 지난 18개월 동안 대성에 약 4조 3천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의 보상 요구는 합리적이며 과거 사건들을 고려할 때 그의 고용 조건도 타당합니다. 최진혁이 갑자기 일어섰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만약 이사회가 이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저는 사임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든 시선이 결과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윤 이세계로 향하면서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나이 든 이사는 눈앞의 문서들을 살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최 상무 안께. 마침내 윤 이사가 말했다. 자네 사임은 필요 없을 걸세. 이사회는 이 혐의들을 완전히 조사한 후에 대성에서의 자네 미래를 결정할 걸세. 그가 한 회장에게로 몸을 돌렸다. 한 회장 제안에 대해 표결에 붙이는 것을 동의합니다. 표결은 찬성 6반대 2로 가결되었다. 최진혁과 그의 충성파 이사 한 명이 반대했다. 회의가 끝나자 민주는 마치 멀리서 사건들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이상하게 초연한 기분을 느꼈다. 18개월간의 투쟁 삼켜버린 자존심 쌓여가는 씁쓸함이 3시간짜리 회의로 해결된 것이었다. 강민준 씨, 이사들이 퇴장하자 한 회장이 다가왔다. 고용 제안에 대해 미리 논의하지 못해 미안하오. 이사회의 우려를 고려할 때 가장 실행 가능한 해결책으로 보였소. 정리할 게 많군요. 민준이 인정했다.
최종 답변을 드리기 전에 딸아이와 상의해야 합니다. 물론이요. 시간은 얼마든지 가지시오. 한 회장이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다. 무엇을 결정하든 기록은 수정되었소. 당신이 은하테크 시스템을 창조했소. 그 진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된 거요. 민주는 내밀어진 손을 잡았다. 그의 삶의 지각 변동을 상징하는 간단한 제스처였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주시고 조치를 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 회의실을 떠나자 최진혁 상무가 엘리베이터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다. 훌륭한 연기였소. 최 상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 설득력 있었지. 정의를 찾는 힘없는 싱글 대디라. 연기가 아니었어. 최 상무, 글쎄 순간을 즐기시게. 하지만 대성 같은 회사는 기억력이 길고 손이 더 길다는 것을 기억하게. 이건 끝난 게 아니야. 민주는 최 상무의 시선을 꾸준히 마주했다. 한 가지는 당신 말이 맞소. 끝난 게 아니지.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지켜볼 테니까. 반대가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부드러운 차인벨 소리와 함께 도착했고 민주는 안으로 들어섰다. 최 상무는 복도에 서서 그의 위협이 허공에 텅 빈 채 매달려 있는 것을 남겨두었다. 대성 본사 건너편 카페에서 소연이가 민준이 들어서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어렸다. 아빠,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아빠 말 믿었어요. 민준은 무릎을 굽혀 딸을 꼭 안았다. 믿었어, 아가. 정말로 믿었단다. 최 여사님이 그들을 보며 아는 체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좋은 소식인 게지.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민준이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확언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 큰 변화가 될 수도 있고요. 소연이에게는 뜨거운 초콜릿, 어른들에게는 커피를 마시며 민주는 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사회의 결정을 설명했다. 그들이 자신이 은하테크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제대로 보상할 것이며 그에게 대성자동차의 고위직, 즉 권한과 자율성을 가진 혁신 담당 이사직을 제안했다는 것까지. 그럼 우리 부자 되는 거예요. 소연이의 눈이 커졌다. 민준이 웃었다. 부자는 아니지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더 이상 식당 야간 근무도 안 해도 되고 월세 걱정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아빠는 다시 공식적으로 발명가가 되는 거고요. 맞아. 혁신 담당 이사지. 소연이는 뜨거운 초콜릿을 생각에 잠긴 듯 저으며 이것을 곱씹었다. 그래도 가끔 차 고치는 일은 할 거예요, 아빠. 그거 정말 잘하잖아요. 그 질문은 민준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엔지니어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들을 지탱해준 기계 작업을 뒤로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소연이가 옳았다. 그가 배운 것, 그가 개발한 실질적인 기술에는 가치가 있었다. 주말에는 어쩌면 그가 취미 삼아 제안했다. 박 사장님이 아마 정비소 쓰게 해주실 거야. 소연이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송림시에 계속 사는 거예요. 아린이 계속 볼 수 있고요.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거나 작은 집을 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래, 송림시에 계속 살 거야. 그들이 카페를 나설 때 민준의 휴대폰이 문자 메시지로 진동했다. 이수진 씨에게서 온 것이었다. 오늘 중요한 회의 있으시다고 아린이가 그러던데. 잘 되셨길 바래요. 여자애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같이 자기로 한 거 여전히 유효하죠. 민준이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잘 됐어요. 같이 자는 거 아주 좋죠. 할 이야기가 아주 많거든요. 그날 저녁 소연이가 더 이상 비좁은 아파트에 접이식 소파가 아닌 진짜 침실에 진짜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을 때 민준은 부엌 식탁에 메모장과 펜을 놓고 앉아 있었다. 대성자동차와의 합의서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법률 용어들이 그의 상황 변화를 요약하고 있었다. 보상금은 상당했다. 은하테크가 벌어들인 전체 가치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만큼은 충분했다. 특허 수정안은 공식적으로 그를 주 발명자로 인정할 것이었고, 이사회와 한태웅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혁신 담당 이사라는 직책 제안도 있었다. 그것은 그가 원했던 모든 것 그 이상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이제 먼지만 쌓일 정비공 도구들, 더 이상 서빙하지 않을 식당 단골 손님들, 경력이 끝장난 후 쌓아 올린 삶의 단순한 리듬들을 생각하며 이상한 우울감을 느꼈다. 그의 전화벨이 울리며 상념을 깨뜨렸다. 발신자 표시에 한태웅 회장 이름이 떴다. 강민준입니다. 너무 늦게 전화 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방금 합의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알려드리고 싶은 새로운 상황이 있어서요. 한 회장의 목소리가 침울했다. 최진혁 상무가 오늘 저녁 사임했습니다. 즉시 효력 발생입니다. 민준이 자세를 바로잡았다. 사임이라고요? 이사회에서 먼저 조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계획이었지만 아무래도 우리 친구 초의 상무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경쟁사인 해주자동차 자리를 수락했습니다. 민주는 이 정보를 곱씹었다. 조사가 더 연루되기 전에 배를 갈아타는 거군요. 정확하오. 그리고 내 생각에 그는 기밀 정보를 가지고 갈 거요. 비밀 유지 협약에도 불구하고 말이요. 한 회장이 들릴 듯 말 듯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전화한 거요. 이사회에서는 가능하다면 자네 시작일을 앞당기길 원하고 있어. 초의 상무가 무슨 짓을 할지 대비하려면 은하테크를 속속들이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오. 그가 해주자동차에서 기술을 복제하려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내 생각에 최진혁 상무는 자신이 어떻게 성공하든 성공할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요. 그리고 지금 그는 궁지에 몰렸고 위험하오. 민주는 소연이의 닫힌 침실 문을 힐끗 보았다. 딸에게 약속했던 안정을 생각했다. 딸아이 문제 정리하고 더 좋은 집 찾고 학교 문제 정리하는데 며칠 필요합니다. 물론이요. 가족이 우선이지. 한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 말인데 최 상무가 떠난 대성자동차는 아주 다른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오. 그가 혁신부서에서 조성했던 문화는 우리 가치를 대표하지 않았소. 이사회 결정 후 3주가 지났다. 강민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솔개빌라의 비좁은 아파트에서 살지 않았다. 대성자동차에서 지급된 합의금의 일부와 한태웅 회장의 개인적인 도움으로 그는 송림시에서도 학군 좋기로 소문난 동네에 방 3개짜리 아담하지만 편안한 주택을 마련했다. 딸 소연이는 진짜 벽으로 둘러싸인 자기 방이 생겼고 뒷마당에는 그네 세트가 놓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준이 더 이상 밤늦게 식당에서 접시를 닦거나 새벽같이 긴급 출동을 나가지 않아도 되었다는 점이었다. 그는 이제 대성자동차 혁신 담당 이사였고 그의 사무실은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38층 코너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한태웅 회장은 약속대로 민준의 정식 출근을 서둘렀다. 최진혁 상무가 경쟁사인 해주자동차로 옮겨가면서 대성의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었다. 민준은 한 회장과 긴밀히 협력하며 은하테크의 보안을 강화하고 동시에 차세대 버전인 은하테크 2.9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은 소연이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소연이가 학교에서 싸움에 휘말렸다는 것이었다. 민준이 황급히 학교로 달려가자 교장실에는 잔뜩 겁먹은 소연이와 코피를 흘리고 있는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남자아이는 한태웅 회장의 아들 한지우였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민준이 딸에게 묻자 소연이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지우가 아빠 보고 도둑놈이래요. 아빠가 한 회장님을 속여서 은하테크를 빼앗았다고 했어요. 최진혁 아저씨가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다고요. 최진혁. 그 이름은 민준에게 여전히 날카로운 통증을 안겨주었다. 최진혁은 한태웅 회장의 전 부인이자 지우의 어머니인 오서현 씨와 대학 동창이었고 여전히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최진혁이 그 관계를 이용해 민준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했다. 뒤이어 도착한 한태웅 회장은 아들의 행동에 대해 민준에게 깊이 사과했고 전 부인과 아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최진혁의 복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였다. 그 즈음 민준과 한태웅은 최진혁과 해주자동차의 예견된 기술 탈취 시도에 대비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은하테크 2.0의 핵심 설계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명적인 하지만 폭발과 같은 물리적 위험은 없는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결함을 의도적으로 숨겨둔 수정된 설계도 세트를 만들었다. 이 미끼 설계도는 특정 조건에서만 접근 가능한 별도의 서버에 저장되었고 마치 보안이 약간 허술한 것처럼 위장되었다. 며칠 후 민준의 예상대로 일이 터졌다. 대성자동차 IT 보안팀 안혜진 팀장이 긴급 보고를 올렸다. 이사님 데이터 유출이 의심됩니다. 방금 전 김민서 박사님 계정으로 은하테크 2.0 관련 파일 여러 개가 원격으로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IP 주소는 시내 커피숍으로 나오는데 그와 동시에 민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불명의 문자 메시지였다. 따님이 아주 주먹이 세더군요. 당신 인생의 다른 누군가도 유리턱을 가졌을지 궁금하네. 최진혁이었다. 그가 미끼를 문 것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딸아이 사건을 언급하며 교묘하게 협박까지 하고 있었다. 민준은 한태웅과 시선을 교환했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지만 최진혁의 비열함에 치가 떨렸다. 그로부터 2주 뒤 업계에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다. 해주자동차의 신기술 시제품 테스트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최진혁 상무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송림기념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다. 민준과 한태웅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들이 심어놓은 결함은 시스템 마비를 유발할 뿐 물리적인 폭발을 일으킬 만한 것은 아니었다. 이건 우리가 계획했던 게 아니잖소. 한태웅 회장이 착잡한 표정으로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들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다. 수술 대기실에는 최진혁의 여동생이자 한태웅 회장의 전 부인인 오서현 씨가 아들 지우 그리고 10대 소녀로 보이는 딸과 함께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한태웅 회장이 다가가자 오서현 씨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당신이 한 짓으로도 모자랐나요? 그녀가 격앙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오빠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이제 이것까지. 서현 씨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한 회장이 그녀의 비난을 무시하고 물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오빠가 테스트하던 시제품이 경고도 없이 폭발했어요. 전신 20%의 3도 화상을 입었고 오른손을 잃을지도 모른대요. 그녀의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당신 갑자기 공학 천재가 된 그 정비공 나으리. 당신 작품 즐기고 있나? 민준은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다. 최진혁과의 문제와는 별개로 그는 결코 신체적인 해를 의도하지 않았다. 오서연 씨 최 상무님이 테스트하시던 설계는 닥쳐요.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오빠가 이미 다 말했어요. 당신들이 의도적으로 결함 있는 설계를 심어놓고 해주자동차가 그것을 실행하기를 바랐다고요. 당신들이 오빠의 명성을 파괴하고 싶어 했다고요. 한 회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게 서연 씨. 아이들은 이런 말 들을 필요 없네. 지우는 증오에 찬 눈으로 민준을 쏘아보았고 지우의 누나로 보이는 소녀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표정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들의 관점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일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오기 전까지 대기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의사는 최진혁의 상태가 안정적이지만 앞으로 긴 회복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서연 씨와 아이들이 의사를 따라 들어간 후 그녀는 한 회장과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우리 가족에게서 떨어져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할 테니까. 텅 빈 대기실에 홀로 남겨진 민준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상황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만든 결함 있는 설계는 물리적으로 폭발을 일으킬 수 없어요. 한태웅 회장 역시 똑같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 옆에 앉았다.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틀림없네.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사무실의 윤유선 비서였다. 이사님 죄송하지만 긴급 상황입니다. 또 다른 보안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이사님 계정으로 은하테크 2.0 원본 파일에 접근했습니다. 수정된 버전이 아니고요. 민준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언제요? 20분 전입니다. 이사님께서 건물 밖에 계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시스템에서 경고가 떴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무서운 명료함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 회장님 당장 대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본사로 돌아오는 길은 병원으로 갈 때보다 훨씬 더 긴장되었다. 민준은 한 회장에게 자신의 이론을 설명했다. 최진혁은 우리 함정에 걸려든 적이 없어요. 그가 모든 걸 조율한 겁니다. 2번의 보안 유출, 심지어 자기 자신의 부상까지도요. 미친 소리 같군. 한 회장이 반박했다. 왜 자기가 다치게 만들겠나. 그래야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우리가 경쟁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결함 있는 설계를 만들었고 그 결과로 그가 다쳤다고요. 그동안 누군가는 지금 당장 제 계정을 사용해서 진짜 연구 자료를 빼돌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쯤 해주자동차로 전송되고 있겠죠. 민준의 목소리가 긴급함으로 팽팽해졌다. 한 회장의 손가락 마디가 핸들 위에서 하얗게 질렸다. 자네 말이 맞다면 이건 단순한 기업 스파이 행위를 넘어선 것이네. 범죄, 공모야. 대성자동차 본사에서 안혜진 팀장은 이미 유출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보안 로그는 민준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누군가 그의 보안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은하테크 2.10의 진짜 연구 자료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데이터가 어디로 전송되었는지 추적할 수 있겠나? 민준이 물었다. 안 팀장이 암울하게 고개를 저었다. 여러 서버를 거쳤습니다. 추적 중이지만 이번 일을 한 자는 우리 보안 아키텍처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내부 소행이군. 한 회장이 결론 내렸다. 하지만 누가? 민준은 이미 접근 로그를 검토하며 패턴을 찾고 있었다. 그때 그가 그것을 보았다. 그가 아는 디지털 서명이었다. 최진혁이 아니에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김유리 수석 연구원입니다. 김유리라고 한 회장이 기억을 더듬었다. 자네 성공을 질투했던 그 선임 엔지니어 말이군.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최진혁과 사귀고 있었다고 연구실에서 수군거렸지. 민준이 김유리의 인사 파일을 불러왔다. 그녀는 기술적 능력과 접근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최진혁을 위해 이 모든 작전을 지휘할 수 있었다. 한 회장은 이미 보안팀에 전화하고 있었다. 김유리 수석연구원 위치 즉시 파악하게. 작업실, 집 주소 모든 걸 확인해. 하지만 김유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의 아파트는 비어 있었고 책상에서 개인 물품도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훔친 데이터와 함께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이었다. 사라졌습니다. 한 회장이 암울하게 확인했다. 아마도 최진혁에게 합류하러 갔거나 연구 자료 사본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민준은 모니터를 응시했다.
패배의 엄청난 무게가 그를 덮쳤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농락당했어요. 최진혁은 우리가 그를 파괴 공작으로 다치게 한 악당처럼 보이게 만드는 동시에 우리의 합법적인 연구 자료를 훔쳐간 겁니다. 한태용 회장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갑자기 늙어 보였다. 이사회에서 질문이 쏟아질 걸세. 아주 어려운 질문들이. 그리고 저는 대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절망 대신 결단력이 민준의 목소리에 실렸다. 최진혁은 우리가 비윤리적이고 무능해 보이도록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에게 그런 만족감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 후 3일 동안 민준은 모든 것을 문서화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했다. 원본 함정병원 사건 김유리의 배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최진혁이 훔친 연구 자료를 가지고도 복제할 수 없는 은하테크 이전 연호의 향상된 기능들까지. 금요일 긴급 이사회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지적이었다. 민주는 최근 사건들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절도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성자동차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앞으로의 길을 제시했다. 은하테크 2.0의 핵심 혁신은 김유리가 훔쳐간 문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준이 이사회에 설명했다. 그것은 오직 여기 그가 자신의 관자놀이를 가볍게 두드렸다. 여기에만 존재하는 통합 방법론에 있습니다. 우리 연구 자료를 가지고도 해주자동차는 원조 개발자만이 가진 개념적 틀 없이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날 저녁 지치고 녹초가 되었지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킨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현관에 서 있는 이수진 씨를 발견했다. 그녀의 손에는 소연이와 아린이가 함께 있었다. 강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현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이수진 씨와 딸 소연이, 그리고 수진 씨의 딸 아린이를 보았다. 수진 씨의 따뜻한 눈빛과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은 지난 며칠간의 긴장과 피로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수진 씨가 내민 것은 따뜻한 라자냐가 담긴 그릇이었다.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민주는 진심으로 감사했다. 이런 사소한 친절과 관심이 그가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버티게 해준 힘이었다. 저녁 식탁에서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와 과학 프로젝트 이야기로 제잘거렸고 민준과 수진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식사 후 아이들이 거실에서 영화를 보는 동안 민준은 수진 씨에게 낮에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최진혁의 협박 데이터 유출, 그리고 그들의 대응책까지. 수진 씨는 그의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었다. 정말 힘든 싸움이 되겠네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민준 씨라면 잘 해낼 거라고 믿어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이번엔 좀 달라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최진혁은 예전보다 더 교활하고 악랄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하고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수진 씨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그녀의 따뜻한 격려에 민주는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 다음 날 대성자동차 혁신 담당 이사실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한태용 회장은 최진혁과 김유리의 배신에 격분했지만 동시에 강민준의 침착함과 문제 해결 능력에 깊은 신뢰를 보였다. 이사회는 민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그의 지휘 아래 새로운 프로젝트 팀이 꾸려졌다. 민준은 팀원들을 모아놓고 선언했다. 해주자동차와 최진혁은 우리가 만든 은하테크 2.0의 설계도를 훔쳐갔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긴 혼은 훔쳐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의 새로운 프로젝트명은 천마코어, 천마코어였다. 하늘을 나는 신화 속 말처럼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기술을 의미했다. 그것은 은하테크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되
민준이 지난 몇 년간 머릿속으로만 구상해왔던 훨씬 더 진보된 개념들을 통합한 것이었다. 특히 데이터 보안과 복제 방지 기술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개발 과정은 험난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회의와 실험, 수많은 시행착오. 하지만 민준의 팀은 그의 리더십 아래 하나로 뭉쳤다. 김민서 박사를 비롯한 젊은 엔지니어들은 민준의 천재성과 열정에 감탄하며 그를 따랐고, 한태웅 회장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소연이는 가끔 학교가 끝난 후 연구실에 들러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구경했다. 복잡한 설계도와 첨단 장비들 사이에서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아빠의 모습은 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수진 씨는 변함없이 민준의 혀곁을 지키며 그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녀의 존재는 경무에 시달리는 민준에게 큰 위안이었다. 한편 해주자동차에서는 최진혁과 김유리가 훔쳐온 은하테크 2.0 설계도를 바탕으로 시제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설계도는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로 구현했을 때 자꾸만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하고 기대했던 성능이 나오지 않았다. 민준이 말했던 통합 방법론의 부재가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이었다. 그들은 설계도의 무엇은 알았지만 그 이면의 왜와 어떻게는 알지 못했다. 최진혁은 점점 더 초조해져 갔고 김유리와의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2달 후 대성자동차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업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한태웅 회장이 먼저 단상에 올랐다. 최근 저희 회사는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핵심 기술 유출이라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때로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탄생한 대성자동차의 새로운 미래를 여러분께 선보이고자 합니다. 그의 소개와 함께 강민준이 단상에 올랐다. 18개월 전 초라한 작업복 차림으로 빗속에서 차를 고치던 정비공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혁신 담당 이사였고 그의 눈빛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대성자동차 혁신 담당 이사 강민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할 천마코어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둑 맞을 수 없는 창의성 꺾이지 않는 의지, 그리고 함께 위기를 극복한 팀워크의 산물입니다. 그는 천마코어의 혁신적인 기술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다. 기존 은하테크보다 20% 향상된 연료 효율, 30% 증가된 출력,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에 가까운 데이터 보안 시스템. 시연 영상에서는 천마코어가 장착된 테스트 차량이 경쟁사들의 최신 모델들을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주었다. 기자들과 업계 분석가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 발표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한태웅 회장이 민준의 어깨를 자랑스럽게 두드렸고 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소연이와 수진 씨, 그리고 최 여사님과 박 사장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대성자동차의 주가는 폭등했고 천마코어는 업계의 새로운 표준으로 떠올랐다. 반면 해주자동차는 은하테크 2.0 복제품의 계속되는 문제와 천마코어의 등장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최진혁의 입지는 크게 흔들렸고 김유리는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최진혁과 격렬하게 다툰 후 잠적해버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조촐한 축하 파티가 대성자동차 임원 식당에서 열렸다. 한태웅 회장은 민준에게 다가와 샴페인 잔을 건넸다. 자네가 해냈네, 강 이사. 아니 민준아, 자네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야. 대성자동차의 정신을 되살려냈네. 민준은 잔을 받으며 미소 지었다. 회장님의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송림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그는 다시 일어섰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
도둑 맞았던 과거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미래를 창조해낸 것이었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딸 소연이와 그를 믿고 지지해주는 새로운 연인 수진 씨, 그리고 그를 가족처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최진혁과의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가슴속에는 꺼지지 않는 혁신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꽃은 이제 막 세상을 향해 더 밝게 빛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천마코 발표 후 몇 달이 흘렀다. 강민준의 삶은 그가 한때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방식으로 안정되고 번영했다. 대성자동차는 천마코어 시스템으로 업계의 찬사를 받으며 친환경 혁신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한태웅 회장은 민준에게 연구개발에 대한 전적인 자율권을 부여했고 민준은 자신의 팀과 함께 밤낮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반면 해주자동차와 최진혁의 상황은 정반대였다. 그들이 훔쳐간 은하테크 2.0 기술은 민준의 핵심적인 통합 방법론 없이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고 잦은 결함과 성능 미달로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김유리 수석연구원이 해외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되면서 최진혁의 산업 스파이 행위와 기술 탈취 혐의는 명백한 증거들로 뒷받침되었다. 그는 결국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고 배임 및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한때 업계의 총화로 불렸던 그의 몰락은 순식간이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민주는 더 이상 송림시 외곽의 낡은 빌레서 살지 않았다. 그는 소연이와 함께 시내의 조용하고 아늑한 주택가로 이사했고 이수진 씨와 그녀의 딸 아린이네 집과도 아주 가까웠다. 주말이면 네 사람은 함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거실에 모여 보드게임을 하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나누었다. 민준과 수진 씨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고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따뜻한 위안이 되어주었다. 소연이는 이제 10살이 되었고 아빠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찬 씩씩한 소녀로 자랐다. 그녀는 여전히 과학을 좋아했고 아빠의 연구실에 놀러가 새로운 발명품들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겼다. 학교에서는 천재 발명가의 딸로 불리기도 했지만 소연이는 늘 겸손했고 아빠에게서 배운 정직과 성실함을 잃지 않았다. 한태웅 회장은 회사 경영 일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 젊은 인재 육성과 사회 공헌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 그는 대성자동차 내에 강민준 혁신기금을 설립하여 윤리적이고 창의적인 젊은 엔지니어들을 지원했다. 그것은 과거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진정한 혁신의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그의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는 가끔씩 민준의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곤 했는데 소연이와 아린이의 제잘거림 속에서 과거 아들 지우와 손주를 잃었던 깊은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받는 듯했다. 어느 가을날 오후 민준은 소연이와 함께 예전에 살던 솔개빌라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그는 잠시 차를 세우고 낡은 빌라 건물과 그 옆에 강변 오토 간판을 바라보았다. 불과 2년 전 그는 저곳에서 절망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었다. 박 사장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대성자동차의 성공과 함께 송림시의 활기가 돌면서 그의 가게도 예전보다 훨씬 더 바빠졌다고 했다. 아빠 여기서 뭐 해요? 소연이가 물었다. 민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냥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고 있었어.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 모든 시련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고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준의 새집 마당에서는 작은 바비큐 파티가 열렸다. 수진 씨와 아린이 최 여사님,
그리고 강변오토의 박 사장님까지 모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고기 굽는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을밤 공기를 가득 채웠다. 식사 후 민준과 수진 씨는 현관 앞 흔들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소연이와 아린이는 마당에서 반딧불이라도 잡을 듯 뛰어놀고 있었다.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수진 씨가 민준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며 속삭였다. 당신이 이렇게 다시 일어서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행복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당신과 소연이가 내 곁에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어쩌면 그 폭풍우 치던 밤 한태웅 회장님의 차가 고장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위한 운명의 시작이었을지도요. 소연이가 그들에게 달려와 민준의 무릎에 앉았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셨는데요. 좋은 생각은 결국 세상을 바꾼대요. 아빠의 은하테크, 아니 천마쿠어처럼요. 아이는 아빠의 옛 발명품 이름과 새 발명품 이름을 섞어 말하며 자랑스럽게 웃었다. 아빠는 정말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민주는 딸을 꼭 안았다.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그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소연이는 언제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한때는 절망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그였지만 이제 그의 삶은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밤 고장난 차를 고치던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 그 여정 속에서 그는 배신과 좌절을 겪었지만 동시에 정의와 지지 그리고 사랑을 발견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혁신은 엔진이나 효율성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을 때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 수 있는 용기였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과거는 그를 단련시켰고 현재는 그에게 행복을 주었으며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철도시 송림시의 새벽이 밝아오듯 그의 인생에도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